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36개의 계책, 이것을 경우의 수까지 합치면 무한대의 인생 전략과 경영의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36개를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전계, 실전계입니다. 공전계라는 것은 상대편하고 나하고 막 맞부딪혀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치열한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 공전계의 첫 번째 계책으로 타초경사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풀을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양잡조라고 하는 책에서 나온 계책이고요. 원래 이 계책은 탐관오리 사례에서 비롯된 겁니다. 왕노라고 하는 탐관오리가 자기가 저지른 비리와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문서를 보고는 놀래가지고 내가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봤자 나는 이미 경계를 하고 있다. 타초경사. 풀을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하면 뱀이 일단 도망가거나 뭔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사전에 미리 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그런 탐관오리 왕노의 얘기에서 나온 건데요. 오늘날은 대단히 창조적이고 유용한 전략과 책략이자 지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형주를 유비에게 오나라가 잠깐 빌려주지 않습니까? 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형주성을 빌려줬는데요. 적벽 전투에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유비가 형주성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송건이나 주유가 이걸 돌려받아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싸우자니 그것도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재미난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송건의 여동생하고 유비를 결혼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주유가 하게 됩니다. 뭐 유비 입장에서도 하나도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사를 받아들입니다. 주유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그러면요. 일단 신부를 데려가려면 유비가 건너와야 되니까 그때 유비를 억류시켜 놓고 형주성에 반환하고 교환할 조건으로 상황으로 유비를 끌어내겠다라고 한 거죠. 이게 제갈량이 바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타초경사의 전략을 구사해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가는데요. 유비를 모시고 가는 조은에게 행동 지침을 내립니다. 일단 조은에게 오나라에 도착하면은 붉은색으로 모든 깃발을 만들고 또 같이 수행하는 수행원들 모두에게 붉은 옷, 중국에서는 붉은 옷은 이제 결혼식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깃발도 옷도 붉은색으로 치장한 다음에 수행원들에게 우리 유비가 송건의 여동생하고 결혼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축하의 함성을 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나라 사람들에게 결혼한다라는 사실을 다 알리라는 거죠. 그리고는 유비는 주유의 장인인 교국노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교국노는 당연히 송건의 어머니인 오태옥이 알립니다. 오태옥가 깜짝 놀랐죠. 자기도 모르는 일을 누가 꾸몄냐 이거죠. 아들 송건을 다그쳤더니 주유에게서 나온 아이디어다 이거죠. 그래서 주유를 불러가지고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계책을 구사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딸이 과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해서 결국 타초경사의 책략으로 주유의 의도를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 송건의 여동생을 데리고 다시 형주성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제갈량은 수행원들과 조은과 유비를 이용해가지고 풀을 막 들쑤셔가지고 뱀을 놀라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영 사례에서는 82년도 파산 직전에 크라이슬러를 재기시킨 아이코크 사례가 유명한 사례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코크는 82년도 크라이슬러의 경영을 맡아가지고요. 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재기를 위한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생각해낸 것이 타초경사 전략하고 일맥상통하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아이코크가 어떤 전략을 내놓느냐 그러면요. 10년 이상이나 생산이 중단된 컨버터블 자동차를 재생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컨버터블이라는 건 평소 때 이 지붕을 열 수 있고 또 필요하면은 장치에 의해 가지고 지붕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의 종류를 컨버터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아주 멋진 그런 자동차인데요. 사실 아이코크가 이 전략을 경량 방침을 세우기 전까지 10년 이상이나 생산이 중단된 차종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컨버터블은 처음 출발할 때는 이 에어컨이 없는 시절에 나왔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와서 더울 때 바람을 통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실용성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진 그런 유형의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에어컨들이 다 나오게 됨으로써 이 공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컨버터블 자동차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재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래서 일단 수제로 손으로 멋진 컨버터블 자동차를 만들어서 수제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운전을 해서 가장 혼잡한 곳으로 이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10여 년 만에 다시 나타난 컨버터블 자동차를 보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대중의 관심사가 확 올라가게 되죠. 특히 나이 든 사람은 옛날의 향수, 그리고 젊은이들은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아이코크는 대형 쇼핑센터나 슈퍼나 놀이동산 같은 데다가 이 멋들어진 컨버터블 자동차를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의 향수와 젊은 층의 호기심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컨버터블 자동차를 재생산해 내므로써 크라이슬러를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로 성공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타초 경사한 거죠. 즉 풀을 들쑤셔가지고 몰고 나가서 반응을 보고 함으로써 신상품을 생산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상품은 기업 생존의 관건입니다. 위험 부담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타초 경사는 좋은 전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타깃이 정확해야 되고 시장 변화에 대한 예리한 촉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풀 속에는 독사도 숨어 있습니다. 일반 뱀만 아니고요. 그래서 미리 점검하지 않고 풀 속에 들어가면 물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나무 막대기를 들고 풀숲을 두드려 가지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뱀을 달아나게 한다면 안전도는 그만큼 높아집니다. 타초 경사는 경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수입니다. 36개는 주도권을 위한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창조적인 책입니다. 주도권을 창출해내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이나 경영에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종합적인 전략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제 14개 공전계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계책에 해당됩니다. 공전계는 적의 전력과 내 전력이 맞부딪혀서 싸울 때 어떤 계책을 창출해내느냐, 그런 것이 이제 승리의 관건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피 튀기는, 또 그리고 더 머리를 요구하는, 또 더 지혜를 요구하는 그런 계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4개는 차시환혼입니다. 좀 으시시한 제목인데요. 시신을 빌려가지고 혼을 되살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네 글자는요, 악백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연극 대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잡극이라고 하는 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런 책에서 나오는데 여동빈 도철결이라고 하는 그런 잡극에서 나온 네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연이라고 하는 도사가요, 옛날에 하늘나라로 놀러 가려고 자기 육신은 지상에다 놔두고 혼만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잘 지키라고 제자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갑자기 이 제자 어머니가 위독해지는 바람에 이 제자가 육신을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화장을 시켜버립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놀다가 돌아온 이현이 돌아갈 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 몸을 빌려가지고 다시 혼을 되살렸다라고 하는 재미난 그 잡극의 한 대목에서 나온 그런 개책이 되겠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빌려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 봉기, 진나라의 폭정에 맞서가지고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농민 봉기군의 수령 가운데 진승이라고 하는 수령이 있었습니다. 이 진성이 농민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진나라에 저항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의 저항의 이 명분이라든지 또는 자기 자신을 좀 신비화시키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차시환운 이 책략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오광이라는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게 해서는요, 물고기 배를 가르고 그 속에 붉은 천에다가 진승왕이라고 쓴 글자가 적혀 있는 천을 물고기 배 안에 넣어가지고 다시 시내에다가 방류를 한 다음에 그 물고기를 다시 건져 올리게 해서는요, 물고기 배를 열어보니까 진승왕이라고 적혀 있는 붉은 천이 나오니까 야, 이거야말로 우리 우두머리인 두령인 진승으로 하여금 초나라의 왕이 되게 하려고 하는 신의 계시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 곳으로 모으게 만드는 이런 계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하루는 그 폐허가 다 된 사당에 가가지고요, 그 도깨비불 노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봐라, 이거는 하느님께서도 진승을 왕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이런 신비한 현상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해서 진승이 농민봉기군의 수령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즉 진승은 죽은 물고기, 그다음에 도깨비불 이런 것들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평소에는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이 농민봉기를 이끌 만한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하는 혼을 불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농민봉기군을 이끌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시환원을 가장 적절하게 잘 활용한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영사례를 보겠습니다. 일본의 SB 가리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리라는 건 칼의 가루를 얘기를 합니다. 커리 가루인데 일본에서는 알아주는 아주 가장 유명한 카레 가루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출발 당시에는 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명도를 얻기까지 SB가 활용한 경영 전략을 보게 되면은 차시환원 이 책략을 구사한 그런 흔적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선망들이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다 누구나 한 대씩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차를 갖고 싶은데 비싸고 이걸 또 대여하자니 대여값도 비싸고 이 여러 가지 자동차에 대한 선망은 강한데 그걸 대중들이 몰고 다닐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SB가 커리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의 자동차를 싼 값에 고객들에게 장기 대여하는 그런 이벤트를 벌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차를 갖고 싶었던 많은 사람들이 싼 값에 이 커리 색깔을 한데 SB, 그러니까 SB 홍보용 차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 차를 대여해가지고 몰고 다님으로써 전국적으로 SB 그리고 커리 색깔 이런 대중의 인지도를 얻어냄으로써 SB가 큰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대중의 선망과 열망이 커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빌려서 차시해서 SB라고 하는 기업의 지명도를 환원하는 아주 훌륭한 책략으로 성공시킨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SB 커리의 이 차시 환원 전략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는 것이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새로운 식품이 나오게 되면은 시식을 해본다든지 시운전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거나 또는 대중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샷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게 성공하게 되면은 환원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면은
환호는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독창적이고 정확한 타겟을 가지고 구사해야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책략입니다. 차시 환호는 핵심은 정확한 방법이어야 된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창적인 전략이어야 된다. 이 차시 환호는 무에서 유를 끄집어낸다 또는 창조해낸다라고 하는 무중생리와 같은 맥락에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겠습니다. 경영에서 이런 명구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돈을 무조건 먼저 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이름을 알린 다음에 돈을 벌어라. 즉 대중의 인지도나 신뢰도를 얻은 다음에 돈을 벌어라라고 하는 그런 경영의 명구가 있듯이 차시 환호는 바로 그런 명구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책략이 되겠습니다. 막강한 실력을 지닌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차시 환원에 포함됩니다. 초반에 자기 실력이 약할 때 타인의 힘이나 영향력을 빌려가지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힘을 절약하고 성과는 크게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차시 환원의 책략을 구사할 수 있는 주변의 조건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 환경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입니다. 36개는 민간의 지혜들을 한데 모아놓은 대단히 실용적인 그런 책략서입니다. 쉬운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4글자 아니면 3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으로 줄줄 외우시고 다니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친근한 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영의 지혜 또는 인생의 처세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오늘은요, 제15개 조호리산이라고 하는 공정계 제3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호리산은 호랑이를 조종해서, 즉 호랑이를 움직여서 산에서 떠나게 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참 재미난 4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민간에서 나온 단어가 되다 보니까 글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또 상당히 우리 머리나 또는 가슴속에 팍팍 와닿습니다. 산속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호랑이를 산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잡으면 훨씬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 머리에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랑이를 움직여 산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조호리산 15개의 역사적인 사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을 도와가지고 항우를 물리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한신이라고 하는 명장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 토사구팽을 떠올리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배수지진, 또 배수진이라고 하는 고사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한신이 초안쟁패에서 초나라 항우를 돕던 조나라하고 정형구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조나라의 성안군 진여라는 사람이 참모였던 광무군 이자거의 전략과 전술을 채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즉 이자거는 한신이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보급로를 끊어가지고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상대가 지치기를 기다리는 지구전을 펼치자라고 하는 정확한 제안을 사실 성안군 진여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진여는 한신이 아직까지 무명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신을 굉장히 깔봅니다. 한신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는 젊은 놈이 뭘 알겠냐. 이자거의 전략과 전술을 일거에 제안을 물리쳐 버립니다. 한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밤에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배수진을 칩니다. 바로 여기서 배수진이 나오죠. 그리고는 날이 새자 이 매복했던 군사들로 하여금 성을 공략하는데요. 그 사이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 군사들이 조나라 군사들을 공격해서 끌어냅니다. 성 바깥으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조나라 병사들이 성을 나온 틈에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성 곳곳에다가 깃발을 꽂아버립니다. 성을 나왔던 군사들이 자기네 성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한신의 군대에게 정말 점령당한 것처럼 온 성 전체가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당황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앞뒤로 협공을 해가지고 조나라 군대를 대파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배수지진이 일어났던 한신과 조나라의 정형구 전투였습니다. 한신은 상대를 끌어내기 위해서 상대를 끊임없이 약을 올리는 거죠. 그죠? 건드려가지고 상대편을 끌어내므로써 성을 공략해서 결과적으로 상대의 심리까지 공략하는 이런 조홀이살의 전략을 가지고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를 남겨놨습니다. 미국, 1840년대 미국 하면은 서부 영화에서도 참 많이 등장하는 시대인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발견되어서 노다지를 캐려고 하는, 그래서 일확천금을 꿈꾸는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에게 교통로라는 것은 뉴욕 항구에 도착해서 가장 서쪽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는 그 길이 유일한 항로였습니다. 배도 뭐 여러 차례 가지도 않고 몰려드는 사람은 많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파나마 운하도 개통이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남미로 가가지고 남미에서 거꾸로 미국으로 올라오는 그런 교통로까지도 개발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파라과이의 선박을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운항, 이 부분이 참 단거리고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교통 노선이었습니다. 여기에 반데르빌트라고 하는 젊은 상인이 주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파라과이를 통치하고 있던 총독하고 결탁을 해서 반데르빌트가 파라과이 선박 운항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 기간 동안 반데르빌트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뭐 그만큼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금강을 캐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던 중 헐크라고 하는 상인이 반데르빌트의 파라과이 선박 운항권 독점 노선에 대해서 눈독을 들입니다. 야, 저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거죠. 그래서 반데르의 주치의와 그 친구들, 특히 반데르의 아내 친구들까지 공략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치의를 통해서는 반데르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내의 친구들이나 반데르의 친구들을 통해서는 요즘 반데르의 얼굴이 영 안 좋아 보이는데 몸이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반데르의 건강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데르가 내가 문제가 있나? 그리고 반데르의 아내가 자기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데르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파리로 여행을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데르가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껴서요. 결과적으로 파리로 여행을 한참 떠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헐크는 파라과이 정계하고 군대에 접근해서 독점권을 자기가 손에 넣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즉 반데르가 파라과이에 남아 있는 한은 헐크가 반데르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인맥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략하기가 대단히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반데르를, 즉 호랑이를 다른 곳으로 떠나게 만드는 조홀이산함으로써 선박 독점권을 손에 넣은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조홀이산의 메시지와 통찰은 관건은 움직일 조자, 조종한다 할 때 이 조자에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호랑이를 움직이게 만들려면은 뭐 조건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미끼를 던져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전장터를 만들어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든지 이런 조건 창출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순조롭고 교묘하게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내 전력이 상대와 비슷하거나 내가 약할 때 상대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주어진 상황이나 또는 내 상대와 고객을 마음먹은 대로 유도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은 당연히 크게 번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상대가 나에 비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선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면 내게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창조적인 방법으로
조리산 계책을 사용해서 경쟁 상대에게 불리한 다른 지점으로 시장으로 끌어낸다면 상대는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고 그만큼 나는 성공과 사업 발전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36개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인생과 경영의 지혜를 주는 또 종합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대단히 실용적인 종합 전략수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전문가들은 손자병법과 더불어서 2대 병법서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을 만큼 현재 그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16개 욕금고종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계책을, 글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사례들은 상당히 재미있고 발랄한 사례들입니다. 36개는요, 주역, 노자 이런 영향을 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욕금고종 적고 싶은데 놔주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투나 경영이나 인생에 있어서도 상대편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꽉 움켜잡고 싶으려면은 충분한 조건이 마련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잡아야지. 그러려면은 상대의 경계심을 늦추려고 고의로 놓아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정계 제4계에 해당되고요. 노자나 귀곡자 그 밖에 다른 책에도 꽤 많이 등장하는 상당히 유명한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욕금고정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는요. 제갈량의 7종7금 너무 잘 아시죠, 그죠? 맹액을 7번 놓아주고 7번 잡았다라고 하는 7종7금이 가장 유명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총나라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 가운데 하나가 북벌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는 위나라를 공격해서 중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트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갈량은 그 대업을 맡아가지고 북벌을 위해서 일로 매진합니다. 거의 평생을 제갈량은 북벌에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근데 서남 쪽에 있는 이 맹액이라고 하는 이 소수민족의 수령이 뻑하면은 총나라 남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서남 쪽 지역을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북벌에 그만큼 집중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갈량이 맹액을 유인하고 잡고 해서 7번 잡고 7번 놓아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맹액의 심리를 공략함으로써 완전히 제갈량에게 행복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7번 놓아주는 그 7종이 바로 고종에 해당됩니다. 일부러 놔준 거죠. 그죠? 그냥 잡았다가 놔줘가지고는 또 공격을 가해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한두 차례 하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면 또 멸망시킨 것 때문에 불만이 많아가지고 반발하거나 반역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마음으로 상대편을 공략하지 않으면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제갈량이 명예의 심리를 공략함으로써 제갈량의 인품과 그리고 총나라의 정책에 완전히 동화시켜버린 그런 7종7금 사례가 욕금고종의 유명한 역사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경영 사례는 대만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만의 젊은 사업가 종평량이라는 사람이요. 젊은 날 집안이 하도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하고 자동차 수리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거나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워낙 솜씨가 좋다 보니까 이 젊은이가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이게 내 손으로 한번 자동차를 하면 멋진 자동차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벌어놓았던 돈을 전부 다 투자를 해서요. 자동차를 만듭니다. 몇 년간에 걸쳐서 자동차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기술과 자본의 한계 때문에 특히 경쟁이 치열한 또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의 시장에 자기가 뛰어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경쟁의 부담이 덜한 모터사이클 쪽으로 전환을 합니다. 즉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자동차보다는 모터사이클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자동차를 만든 기술을 가지고 모터사이클에 적용을 하게 되면 훨씬 성능이 좋은 모터사이클을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종평량은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다시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야랑 125라고 하는 모터사이클을 출시를 합니다. 출시를 해놓고 보니까 여기도 또 시장이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대중들에게 소비자에게 이 모터사이클을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가가 고민이었죠. 그래서 대중들의 심리를 잡았다 놓았다 잡았다 놓았다 하고는 요금 고정의 책략을 구사하기로 결심을 하고는요. 출시를 일주일 앞둔 1987년 3월 25일 날에 기발한 광고를 대형 광고판을 사들여 가지고 광고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을 사지 않으셨다면 엿새만 기다리세요. 6일만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모터사이클이 옵니다. 그 다음 날은요, 광고판을 교체합니다. 오늘 모터사이클을 사지 않으셨다면 닷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서 야랑 125의 장점들을 하나둘씩 매일매일 조금씩 광고판을 바꿔가면서 외관이 어떻습니다. 동력은 어떻습니다. 연료는 어떻습니다. 내구는 어떻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면서 광고판을 제작을 하고요. 출시 하루 전에는 이걸 모두 합쳐가지고 하루 남았습니다. 외관과 동력과 연료와 내구성, 가격 모든 면에서 최고의 모터사이클이 옵니다. 라고 광고를 함으로써 대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출시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요금 고정으로 소비자의 구매욕을 끌어올리는 전략이죠. 뭐 제갈량이 구사한 7종 7금의 현대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요금 고정이 주는 메시지와 통찰은 이렇습니다. 놓아주고 잡는 데 있어서도 강약과 빠르고 늦은 걸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꽉 잡게 되면 반발할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또 급하게 잡으려고 해도 상대편이 튕겨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약과 완급의 조절이 중요하고 상대가 완전히 무장해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놓아줘야 되는 거지 이게 잡은 것도 아니고 놓아준 것도 아닌 어중간한 종은 안 됩니다. 놓아주는 것도 확실하게 놓아줌으로써 상대가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경영에서는 소비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한껏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대만의 야랑 125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현명한 상대를 만나면은 나는 그보다 더 강인하고 섬세한 인내심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일부러 상대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줌으로써 즉 고정함으로써 상대가 그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쳐놓은 전략과 전술에 걸려들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요금 고종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금 고종이었습니다. 잡고 싶으면 일부러 놔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36개는 6개의 큰 카테고리 아래로 각각 6개의 계책이 포함되어 있는 6 곱하기 6, 36개 책입니다. 66이 36, 36개는 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넘버, 수는 중국에서는 수를 낸다라고 하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36개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를 낼 줄 아는 또 수를 내야 되는 그런 계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수를 내야지 뭐. 안 될 때는 수를 써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36개에서 비롯된 재미난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36개가 바로 그 진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정계 제5개 17번째 포전인옥이라고 하는 계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포전인옥은 상건집이라고 하는 문집에서 나오는 계책인데요. 원래는 시인들이 자기보다 나은 문장 솜씨가 좋은 시인의 시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보게 되는 벽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시를 써놓고 한 구절을 앞구절을 써놓으면은 그 사람이 와서 그 시를 보고는 뒷구절을 또 같이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보다 나은 사람의 문장을 얻기 위해서 자기 시를 공개하는 거죠. 그러면은 문장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와서 보고는 후렴구를 훨씬 또 멋지게 적는다는 거죠. 그래서 벽돌을 버려가지고 옥을 얻는다. 인옥. 상대편에 더 나은 문장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계책입니다. 역사적인 사료는 2700년 전에요. 강대국 남방의 강대국 초나라가 약소국인 교나라를 공격합니다. 당초 초나라는 뭐 약소국 교를 손쉽게 공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나라가 그 유리한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성을 굳게 지키면서 결사저항을 합니다. 성에서 나와야 되는데 초나라가 아무리 건드려도 이 교의 병사들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전으로 돌입했죠. 초나라는 먼 길을 와가지고 교를 공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식량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거 오래 끌 수 있는 전투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그만 나라하고. 그래서 초나라 대부 굴하라고 하는 사람이 미끼를 던지는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포전이죠. 그죠? 벽돌을 던지는 거죠. 군사를 평민으로 위장시켜가지고 땔감을 산에 가가지고 땔감을 해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교나라의 성 근처를 그 길로 지나가게 하는 거죠. 고의적으로. 이 전투가 오래 가다 보니까 교성 안에는 땔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죠. 근데 누군가가 땔감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 땔감을 빼앗아 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땔감을 가져와서 상대편이 일부러 빼앗아가게 만들므로써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교 병사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완전히 그냥 편안하게 와가지고 땔감을 빼앗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갔습니다. 이때 초나라가 교나라의 병사들이 많이 성을 빠져나와가지고 땔감을 빼앗는 그 상황을 이용해가지고 적시에 교의 성을 기습해가지고 교나라를 함락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경량 사례에는 저 중국 북방의 하얼빈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하얼빈의 유마 식당이라고 하는 식당은요, 음식도 뭐 특별하지도 않고 메뉴도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정성시를 이룹니다. 손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가라고 면밀히 검토를 해봤더니, 살펴봤더니 이 식당은 식당 내부의 인테리어가요, 다 동물들 도안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찾는 손님들 가운데 아동들, 아이들이 있으면요, 식당에 장식되어 있는 같은 도안에 조그만 동물들, 귀여운 동물들로 이루어진 종이로 만든 상당히 고급 앞치마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 앞치마를 보면서 동물들,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이 나오면 동물 찾기도 하고, 또 이 동물들이 식당 벽에 또 숨어 있으면 또 식당 벽을 살펴서 동물들을 찾는 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부모와 가족들이 함께 찾는 식당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식당은 나중에 여러 개의 분점을 가진 기업형 식당으로 크게 성공을 거뒀습니다. 식사 중에 안전하게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당히 질 좋고 아이들이 혹할 수 있는 앞치마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밥을 먹고 식당에 나가게 되면요, 이 앞치마를 선물로 주기까지 했습니다. 앞치마가 포전이 된 셈이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많이 끌어들이는 인옥에 성공한 포전 인옥의 경영 사례였습니다. 우리 소탐 대실하지 마라, 소탐 대실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작은 걸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포전 인옥은 바로 그 소탐 대실과 대척점에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버려서 얻는 것이죠, 그죠?
이 벽돌을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옥을 잃어버리는 소탐대시라고는 반대되는 책략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버려서 큰 것을 얻는 전략,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이 경영을 하시면서 또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무수히 많은 상황에서 이런 경우를 부딪히게 됩니다. 이 포전 인옥의 메시지와 통찰 가운데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 목적이 인옥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벽돌을 버려가지고 옥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벽돌만 버리고 옥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무용한 전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잘못하면 내 미천만 바닥 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얻고 싶다면 반드시 먼저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실제로 내 걸 준다는 것, 버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인내와 이런 전략의 필요성 같은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만이 가능합니다. 큰 이익을 위해서 작은 이익을 버리는 행동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여러분들 경영 철학으로 정립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단 무엇이 크고 무엇이 먼저인가를 가려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간직할 것은 간직해야만이 포전 인옥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36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활용하는 대단히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전략서입니다. 더더군다나 36개의 계책들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보게 되면요. 주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자, 그 다음에 역사책인 사기,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고전에서도 추출하긴 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연극 대본, 그리고 시, 이런 데에서도 추출을 해가지고 아주 간명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또 가슴속에 팍팍 박힐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전략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18개, 즉 공정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개인 제18개 금적 금왕도요. 두보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의 시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 36개를 종합한 작자는요, 저자는요, 이 주변 상황에 퍼져 있는 다양한 전적들을 수렴하고 또 전부 다 검토한 끝에 아주 쉬우면서도 간결하고 명료한 계책들을 추출해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외워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다. 금적 금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잡으려면 기왕이면 왕을 잡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이왕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으라는 얘기죠. 옛날 전투에서는 지휘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적을 공격해가지고 우두머리를 잡는다면 그 전투는 거의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적, 금왕, 적을 잡으려면 우두머리를 잡아라. 먼저 역사적인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당나라 숙종 때 반란이 일어납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인 윤자기와 당나라 조정의 장수인 장순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장순이 윤자기의 군대에 기습을 가합니다. 적장의 깃발을 바라보고 장순의 군대가 돌격해가지고 윤자기의 군대를 대파합니다. 장순은 윤자기를 잡아야 되겠는데 윤자기 얼굴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계책을 내냐 그러면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 촉이 없는 쑥줄기, 그러니까 맞아도 상처도 나지 않는 이 쑥줄기 화살로 상대를 공격을 합니다. 고의로, 일부러. 상대가 보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맞았는데 상처도 나지 않거든요. 보니까 쑥줄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화살이 떨어지는 것다. 무기가 떨어졌다. 이건 우리가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얘기를 해서 얼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적장인 자기 장수인 윤자기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장순이 보고는요. 아, 윤자기가 저기 있구나 확인한 다음에 일제히 진짜 화살로 공격을 해가지고 부장인 남재윤이 윤자기의 눈을 맞추고 결과적으로 적장인 윤자기를 생포하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적금왕했죠. 적을 잡되 우두머리인 윤작이를 생포하는 그런 재미난 사례를 남겨놨습니다. 경량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영국에 유학하고 있던 왕강이라고 하는 중국 유학생이요, 학교가 작은 마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학교가 불편해요.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비를 벌든지 뭐 생활비를 좀 벌어야 되겠는데, 아르바이트도 힘들 만큼 주위 환경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느 날 같이 온 중국 유학생 하나가 푸념 섞인 목소리로, 여기서 중국 음식, 즉 우리나라 음식 제대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여기가 뭐 중국 음식 비슷한 건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 맛이 하나도 안 난다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에서 왕강이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자기가 같이 유학 온 학생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유학생의 집이라고 하는 정통 중식당을 개점을 하게 됩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 중국식 식당이라고 하는 개념을 끌어내므로써, 이거는 금적금왕 사례가, 여러분들 저게 뭔 금적금왕이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오늘날 경영에 있어서 금적금왕은요, 상대편 경쟁자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라는 의미로 현재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내가 내 상품이나 또는 내 경영이 가장 씨가 막힐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선택하는 것을 금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잡으려면은 가장 효과적으로 내 상품이 팔리거나 내 상품이 홍보될 수 있는 지점 공략, 이게 금왕입니다. 그래서 왕강이라고 하는 유학생은 같이 온 중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정확한 지점을 공략한 것이죠. 이 유학생들을 위한 중국식 식당을 끌어내므로써 금왕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36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 창조적인 기회와 창조적인 전략을 창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36개의 계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하다 보면은 무한대의 전략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정보의 위치와 정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왕강이라고 하는 학생이 정보를 파악했지 않습니까? 이 외딴진 위치에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즉 정보의 위치와 정도 자체가 지식이자 부와 직결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정보는 근본이요, 상품은 뿌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의 근본을 잡아야만이, 즉 금왕해야만이 비즈니스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는 적장을 잡기보다는 상대의 주력을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말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제와 모순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정보력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나갈 때 여러분들이 먼저 핵심 문제를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가 절로 따라서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금적금왕은 바로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활용하라라고 알려주는 좋은 계책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